이미 뛰지도 않았어. 열심히 유연제다가 쓰면서 하자. 디지털 유연제. 이상하네. 못 가져왔어. 자, 수업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길고 긴 자습 끝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진도 나가는 날이죠, 그죠? 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직전까지 어디까지 수업을 했었냐면은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중국의 군벌 시대가 이뤄지게 되면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게 1911년에 일어났었던 신해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1910년대부터 해서 그 뒤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910년대에 있었던 가장 세계적으로 큰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아시아의 상황도 이 제1차 세계대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겠습니다만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이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첫 번째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 전쟁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쟁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봤었죠. 그죠? 산업혁명을 남들보다 일찍 이루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싼 값의 원료를 공급받고 물건을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을 필요로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땅, 다시 말해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땅을 일컬어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 강대국들이 남들보다 일찍 산업혁명을 이루게 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식민지를 넓혀 나가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유럽의 산업 국가들 사이에서 식민지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나라들끼리는 동맹을 맺게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들끼리는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동맹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어떤 시기였느냐? 영국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산업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늦게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랑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삼국 동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각각 러시아랑 동맹을 맺게 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 나라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배운 기억 나시죠? 자, 강대국들끼리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대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끼리만, 두 나라끼리만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이 두 나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랑 얘가 싸우게 되면은 나머지 동맹국들도 동맹이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줄줄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터지게 되었느냐?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동유럽에서 일어났었던 민족 갈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사라예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대충 기억나나요? 네. 오스트리아 황태자분이 총에 맞아서
그렇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세르비아 같은 이 점선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독립을 누가 도와주느냐? 러시아가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따뜻한 남쪽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그리고 바다 쪽으로, 남쪽 바다 쪽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러시아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민족적으로도 러시아나 이들 국가들에도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동일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기와 같은 민족이 이 나라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이뤄낸 나라들 무엇하고 싶었을까? 식민지 경제. 그렇죠. 지금까지 힘이 약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나라가 되고 싶었을까?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은 영토를 갖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세르비아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라는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먼저 차지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이라는 나라가 세르비아가 노리고 있었던 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먼저 차지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갖고 싶었던 세르비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 이름 너무 길어. 그냥 오헝이라고 할게요. 네, 오헝의 황태자 부부가 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이 사라예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들 황태자 부부를 향해서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총을 쏴서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한국사 시간에 대충 배웠을 겁니다. 그죠? 황태자가 뭡니까? 황제가 죽으면 그 뒤를 이어받을 사람이 황태자잖아. 그죠? 황태자가 죽은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헝의 경우에는 세르비아에게 충격적이면서도 굴욕적인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고 세르비아는 그것을 거부하자 오헝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세르비아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러시아가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들과 대립하고 있었던 독일 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와 오헝과 세르비아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 러시아, 독일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더욱더 큰 규모로 확대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입은 옷인데 어제 하나 이글스가 이겨서 코리안 시리즈에 한국 시리즈 진출했었어야 되는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게 되면서 멘탈이 많이 깨진 상황이에요. 내일 반드시 이겨야 될 텐데. 야구 보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 야구 안 보면 인생 절반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쟁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느냐? 원래 독일과 오헝, 이탈리아가 한 동맹이었는데 이탈리아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협상국 쪽으로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 삼국 동맹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다른 오스트리아, 헝가리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동안 이 전쟁을 준비해 왔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뺏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전쟁 수행 능력이나 야심 차원에서 가장 전쟁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독일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맞서서 다른 나라들이 함께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독일은 전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봤어요. 독일의 위치를 보면은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는 상황이야.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독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됐던 독일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어디에다 몰빵을 해서 프랑스에다가 집중해서 군사력이 약한 만만한 프랑스를 먼저 제압을 하고 곧바로 군사력을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해야지 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프랑스가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죠? 그래서 독일은 몇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한을 훨씬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그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다른 나라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독일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쟁 물자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의 경우에는 섬나라였고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제해권,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전쟁 물자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전쟁 물자를 팔아먹고 이익을 올리기에는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와 가까운 나라였던 영국에게 전쟁 물자를 수출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독일이 보기에는 우리는 전쟁 물자가 부족한데 영국은 미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부한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이 미국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너네 전쟁에 끼어들지 않을 거면은 영국에게 전쟁 물자 수출도 하지 마라 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영국에게 전쟁 물자를 수출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독일의 경고를 무시했던 미국 선박이 독일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병기 뭐였을까요? 잠수함이요. 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잠수함 공격을 미국 선박이 받아서 바다에 가라앉는 격침되는 이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계사 교과서에는 나와요. 그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 그래서 미국이 자꾸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려는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독일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미국에게 발각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일, 그리고 멕시코를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하러 계획했던 일, 이런 것들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었고 결국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1917년에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전쟁을 미국이 협상국 측에 가담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1917년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터졌어요. 그죠?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그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배웠죠. 그죠? 레닌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혁명이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하는 황제 지배체제의 국가였고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황제 지배체제의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패배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는 대륙으로 침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많은 국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다가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황제 지배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작년에 배웠을 겁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나중에 소련이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겠다. 전쟁에 참여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황제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18년에 독일과 일방적으로 강화 조약을 맺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 동서 양쪽에서 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독일과 휴전을 하게 됨에 따라 독일은 남은 병력을 전부 다 프랑스에 몰아서 이 전쟁을 끝내려는 시도를 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프랑스가 그 독일의 공격을 잘 막아내게 되면서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만한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독일의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몰아내고요. 독일이 황제가 없는 나라 공화국, 독일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독일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됨에 따라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 측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으니 그게 바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3.1운동 즈음에서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발언권, 파리 강화회의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미국이에요. 그죠? 사실 1차 세계대전이 협상국 측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데에는 미국의 참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전쟁터에 쑥대밭이 되면서 힘이 크게 약화된 반면 미국은 비록 전쟁에 참전했지만 미국 본토에는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은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후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파리 강화회의 역시 미국이 주도한 회의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상당히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14가지 정도의 평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렇죠. 14개조의 평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었어요. 그죠? 애당초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왜 일어났었나요? 그것은 식민지 경쟁. 그렇죠. 식민지 경쟁 때문이었어요. 그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 경쟁 속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니냐? 따라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식민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민족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였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희망을 가졌던 한국 사람들이 3.1운동 같은 걸 계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운 기억나시죠? 네. 자, 하지만 이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 원칙과 민족 자결주의는 참 말은 좋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죠? 왜? 식민지 경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긴 나라들, 승전국들,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손으로 식민지를 포기하고 싶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족 자결주의 선언 같은 원칙은 승전국들의 식민지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고 결국 패전국의 식민지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은 무엇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나요? 일본. 그죠? 일본이라는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그죠? 왜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느냐? 영을 동맹. 그렇죠. 일본은 러시아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일 동맹에 근거해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일본은 왜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느냐?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중국의 특히 그 중에 산둥반도였어요. 자, 우리 삼국 간섭 배운 기억 나죠? 그죠? 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독차지하려 하자 누가 말렸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서서 그것을 막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은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랴오뚱반도의 이권을, 독일은 산둥반도의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얻어갑니다. 자, 그래서 랴오뚱반도의 이권은 나중에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이 가져갔던 산둥반도의 이권은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일본이 가져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 지역을 일본이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승전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어느 나라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지면은 또 뺏길 수도 있죠. 그렇죠. 패전국이 되면 또 중국의 이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누가 이길지 몰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참전하게 되느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협상국이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자 뒤늦게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승전국이 돼서 뭘 하고 싶었느냐? 이권자. 그죠.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자기 나라의 이권.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철도 또는 산둥반도 같은 것들을 돌려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전했고 승전국이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일본과 중국 모두 원하는 게 어디예요? 산둥반도네요. 근데 둘 다 패전국이에요,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이에요. 그죠? 이후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감이 나오죠. 그죠?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봅시다. 1912년 이때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사망을 하고 다이쇼라는 연호를 쓰는 새로운 천황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을 때 영국 측에서 영일 동맹에 근거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의 무장상선, 무기를 싣고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는 독일의 무장상선을 격파해 줄 것을 일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산둥반도의 이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의 의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런 상황을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영국, 유럽 때문에 눈치 보는. 그렇죠. 지금까지 일본이 중국으로 세력 확장하려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양의 강대국들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을 저지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어. 자기들끼리 전쟁하느라고 동아시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지? 이때야말로 일본이 중국에서 세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본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이권이 되었음을 인정할 것을 중국 정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당시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수립된 상황이었고요.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의 자리를 넘긴 상황이었어. 그래서 중화민국의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인 상황이 당시 중국 정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위안스카이의 중국 정부에게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요구를 받아줄 것을 강요합니다. 그 21개의 내용에 어떤 게 들어있었느냐? 일본의 공군을 파견해서 중화민국에 내정 간섭을 하겠다. 러일전쟁으로 얻었던 랴오뚱반도의 리순과 따넨에 대한 조차권, 빌릴 수 있는 권리를 99년도 연장하겠다. 남만주 철도를 가지고 가겠다.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독일이랑 싸워서 뺏은 산둥반도의 이권이 우리 것임을 인정해라라는 게 21개조 요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 되는 권리들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독일이 청나라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 조차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말해서 산둥반도의 이권은 어쨌든
중국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이 독일이랑 싸워서 뺏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뺏은 게 아니라 조차권을 뺏은 것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일본의 이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은 위안스카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이런 일본의 강력한 압박을 이기다 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발전에 큰 패만 끼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위안스카이가 일본의 21개주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일본에게 영토를 빼앗기게 된 중국인들은 거센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반일 운동이 중국 각지에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중국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누가 이길지 몰랐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미국이 참전하고 난 이후에야 승전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뒤늦게 참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됐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일본은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확보했고 위안스카이에게 21개조의 요구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느라고 바쁜 틈을 타서 일본은 중국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도 중국도 모두 승전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산둥반도의 이권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고 중국 역시 우리도 승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던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과연 산둥반도를 어느 나라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가? 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중국은 21개조 요구가 우리가 승전국이기 때문에 이거 없던 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21개조 요구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위안스카이도 오케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산둥반도 우리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느냐? 일본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지금 세계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느냐?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물론 그 좀 뒤에 이릅니다만은.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전부 다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소련을 견제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동아시아에서 그 역할을 할 나라가 누구라고 본 거예요? 일본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을 내세워서 소련을 견제하고자 베르사유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눈뜨고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던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센 저항의 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5.4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중국에서는 3.1운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운동, 그게 바로 5.4운동이었고요. 베이징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빼앗아가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반대, 그런 것들을 터무니없이 넘겨줬던 위안스카이 같은 이 봉건적인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한 반대 같은 이러한 항일운동이 반대,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뺏어간 일본에 대한 저항의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던 전국적인 운동이 바로 이 5.4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어이씨,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네, 뭐 아닐 수도 있어.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해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워싱턴 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고요.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워싱턴 체제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워싱턴 회의란 무엇이냐? 1911년에서 1922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9개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좀 줄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멋진 회의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워싱턴 회의가 어떤 회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땅 뺏고 여기저기 침략하고 조약 체결 강요하고 했던 나라 어떤 나라들이었어? 서구 열고. 그쵸.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제는 소련이든 뭐 요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전쟁을 했어요. 그죠? 미국도 전쟁에 참전하긴 했지만 유럽의 강대국들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동아시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빼고? 미국 빼고요. 그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동아시아에서 그처럼 이전처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향력이 더 강해진 나라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죠? 유럽이 쑥대밭이 된 틈을 타서 중국 내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한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예전 같으면 일본이 중국 땅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하지마! 너 그럼 우리한테 혼나! 라고 이렇게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그걸 막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껏 읽어놨던 중국에서 뺏었던 여러 가지 이권들이 일본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됐는데 유럽 국가들은 그걸 막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걸 막을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 있어요. 어딘가요? 미국.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앞세워서 일본이 중국 내의 이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은 회의. 그게 바로 워싱턴 회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이제 막 이 세계대전을 겪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비극이 동아시아에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조금씩 축소시키는데 합의를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뭐 때문에 많이 싸웠느냐? 누가 중국의 이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많이 싸우지 않았느냐? 주로 중국에 대한 이권을 놓고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타협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사이좋게 중국에 대한 이권을 나눠 먹자라는 게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이좋게 나눠 먹자는 건 뭔 말이에요? 일본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워싱턴 회의는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 핵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결정이 되느냐? 해군력 제한하기로 하자. 더 이상 강력한 해군력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군사력을 제한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저기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닫을까? 네,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은 주권을 지켜줘야 돼. 중국의 영토와 독립은 지켜줘야 돼. 라는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두에게 문이 열린 나라이고 모두에게 기회, 균등이, 원칙이 주어져야 된다. 같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어렵지, 그지?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은 한 나라가 먹는 나라가 아니야.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될 나라야. 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워싱턴 회의의 결정사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와 독립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회의에 참가한 나라 중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이 있었어요. 중국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관세 자주권. 우리 마음대로 관세 매길 수 있도록 해줘. 너네들이 가져갔던 빌려갔던 조차지 돌려줘. 그리고 너네들이 받고 있는 치해법권 없애줘.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중국의 요구들을 싹 다
거부됐어. 무시됐어.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중국을 위한 척했지만 사실은 이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 내용은 중국은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되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력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워싱턴 회의의 결정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해군력 전함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국 5, 미국 5, 일본 3, 이탈리아, 프랑스 1.6, 1.67, 1.67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해군력이 제한됨에 따라 중국에서 일본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서 일본이 세력 확대하는 데에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중국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될 나라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21개조 요구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일부 철회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독일과 싸워서 얻은 산둥반도의 이권도 일본은 포기를 하게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언제나 청일전쟁 이후랑 똑같아.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랴오뚱 반도를 먹으려고 했더니 유럽 국가들이 나가가지고 막았고 결국에는 뱉어내야만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내가 유럽 국가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싸웠고 그래서 중국 땅을 먹으려고 했고 먹었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앞세워서 우리를 막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산둥 반도를 다시 뱉어내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일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승전국이 되어서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들과 대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부터 당해왔던 국제적인 왕따를 또 당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열받겠죠. 그죠? 영국과의 동맹 바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누구랑 가까워지게 될까? 독일과 같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과 사이가 점차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주도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결국 일본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것이 워싱턴 회의에 의해서 제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하게 국제 질서를 장악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세력 균형의 체제를 일컬어 워싱턴 체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서 만주국을 세우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를 일컬어 우리는 워싱턴 체제 시대 시기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력 균형 속에서 한국은 그리고 또 중국은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노력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륙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후에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